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논클 네, 인덱스를 발표하게 된 안도레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니까 도중에 이거 왜 안 다루지 하는 내용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덱스가 무엇인지 보고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논클러스터드 인덱스 그리고 그 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덱스가 무엇일까요? 검색을 위해 임의로 규칙대로 부여된 임의의 대상을 가리키는 무언가거든요.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인덱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리스트 안에 어떤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이렇게 썼죠. 우리 주변에도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인덱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2학년 3반 21번 하면은 누구를 특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주민번호거든요. 주민번호 역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인덱스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루터회관도 역시 인덱스가 될 수 있고 우편번호 역시 인덱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무언가를 꼬집어서 이렇게 좀 찾기 위한 뭔가의 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덱스가 왜 필요한지, 뭐 이 내용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인덱스가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DB가 점점 느려지지? 왜 조인만 수행하면 이렇게 느릴까? 왜 쿼리가 이렇게 느릴까에 대해서 인덱스를 잘 아시면 이 문제를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표를 들으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덱스를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덱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논클러스터드 인덱스.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아주 간략하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클러스터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반도체 클러스터, 뭐 IT 클러스터, 뭐 제조업 클러스터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거든요. 클러스터가 이제 군집이라는 뜻이고 클러스터드는 군집화. 그러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뭐냐? 데이터랑 인덱스랑 합쳐놓은 그러니까 군집화된 인덱스를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덱스가 데이터에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적용되어 있는 게 클러스터드 인덱스고 그럼 클러스터드 인덱스에 대해서 가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인덱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데이터라고 봅시다. 우리 우아한테크 코스에 45명이 있는데 정렬 기준을 실력으로 한번 보면은 45등이 이제 뚱이. 이건 그야말로 예시예요. 뭐 누가 뭐 잘하고 못한다가 아니라 44등이 이제 원숭이죠. 이제 사실 원래 이게 44.5인데 43으로 이렇게 해주고 42등 있고 그 양심상 제가 만들었으니까 41등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등이 뭐 안돌이고 이메일이 안돌 98이죠. 그리고 이제 CFP 91이고 이제 6번인가요? 네? 여기 웃고 있는데 여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모아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있다가 누군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 사람도 포티클럽에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실력이 이제 바닥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한 43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저장돼야 될까요?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43등이 들어가야 되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그 다음에 브라운이 이렇게 43등이 되고 43등 번호 매겨주고 4, 5, 6 이렇게 하나씩 밀어가야 되겠죠. 이게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41등부터 43등까지를 원하면은 이미 이렇게 데이터가 그 정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위 검색할 때 아주 강력합니다. 이 부분만 긁어오면 되니까요. 근데 대신에 그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중간에 삽입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렬하는 비용이 커지게 되면은 아주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45명이라고 세 번만 밀어내면 되지만 한 1000명쯤 있으면 43등이 되려면 900 몇 번을 다 밀어넣고 다시 한 명을 인서트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범위 검색에는 강력하지만 그 인서트 할 때는 아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나중에 다룹니다. 논클러스터 인덱스는 뭐냐? 클러스터드가 되지 않은 거죠. 데이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덱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간접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45등은 123번지로 가면 있다. 20등은 231번지로 가면 있다. 1등은 145번지로 가면 있다. 지금 보면 순서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찾아보면은 123번지에 뚱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등에는 마틴이 있는 거고. 네, 저 요즘 이제 제가 감화 받은 이제 올라프님이 이제 1등으로 이제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클러스터와 논클러스터의 차이를 좀 아실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약한 참조 관계로 돼 있어가지고 굳이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여기서는 해시 테이블, 해시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거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찾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PK랑 아주 유사합니다. 반드시 PK인 건 아니지만 PK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의 특징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나다 순으로도 정렬하고 등수로도 정렬할 수가 없죠. 동시에 그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드 인덱스 PK는 테이블당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징으로는 범위 검색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저번에 큰곰이 발표했던 캐시 전략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공간 지역성이 비슷한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레지스터에 긁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하는 PK 사이에 인서트 할 때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10,000명이거나 뭐 100만 건이 있는데 하나가 추가되는데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왜 PK를 우리가 보통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옵션을 주는데 왜 오토 인크리먼트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뚱이라고 하는 걸 검색했을 때 이거 잘못 나왔네. 45등을 검색했을 때 뚱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 인덱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래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용적으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 인덱스는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이건 해시 테이블, 해시 함수 방식으로 PK를 찾아서 PK를 다시 검색하게 되기 때문에 순서에는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등수를 인덱스로 매길 수 있고 이름을 매길 수도 있고 뭐 학번을 매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해요. 이 인덱스가 어느 위치에 있어가지고 PK를 그러니까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로 데이터와 별개되는 추가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통상 1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PK에는 그 클러스터 인덱스가 아주 어렵다고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인덱스는 반대니 논클러스터니까 그 인서트 할 때 작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인서트 시 반드시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행이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한 인덱스를 생성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열을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트리를 바꾸거나 하진 않지만 분명히 인서트 시에 인덱스를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디널러스라고 하는데 이 인덱스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면 인덱스가 성별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남자 아니면 여자 말고 또 없겠죠. 남자인 인덱스를 찾으면 절반이고 여자인 인덱스를 찾으면 절반이에요. 이런 것들 인덱스가 있어봤자
차라리 다 훑어보면서 얘가 남자구나 얘가 여자구나 하는 게 낫지 남자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찾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카디널러티는 낮아지고 또 반대로 주민등록번호처럼 유일한 값일수록 카디널러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매길지 판단할 때 이 카디널러티 값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카디널러티가 높을수록 인덱스 사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순간이 왔어요. 왜 우리가 인덱스를 써야 할까요? 이거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그 아티클 서비스 만들 때 그 유저 회원 로그인 기능 할 때 이제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메일에 아이디를 달았죠. 이메일에 아이디를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메일을 PK로 가져갈 경우 DB 성능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 시퀀스를 PK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어떤 성능 이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그 이메일이 샘플이라고 하는 S로 시작하는 이메일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회원이 안돌이라고 A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A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간 다음에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명일 때는 괜찮은데 100만 명쯤 됐어요. 회원 가입을 안 시켜야겠죠 이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능의 이슈라는 게 바로 클러스터드 인덱스 즉 PK가 이메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이메일이 고유한 값을 매겨야 되니까 아마 그냥 ID 값을 주셨을 텐데 이거는 유니크 키를 주시고 PK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다른 값으로 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인덱스의 개념을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우리가 PK를 다 알고 있어요. 유저 아이디도 알고 있고 아티클 아이디도 알고 있고 코멘트 아이디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는데 사용자는 PK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내가 써놓은 글을 검색하고 싶은데 그게 PK 번호가 1, 2, 3, 4니까 1, 2, 3, 4를 검색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타이틀이 뭐였더라? 뭐 블로그였더라? 뭐 DB였더라? 인덱스였더라? 이렇게 기억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PK가 아닌 값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JPA 레포지터를 한번 구현해봤어요. 유저를 find by 이메일로 하고 아티클을 find by 타이틀이라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목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유저는 10만 명. 우리가 블로그 서비스 만들었는데 뭐 2명 쓰고 뭐 3명 쓰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10만 명이 있다고 해도 다 활성 사용자가 아니고 그래도 한번 뭔가 가입해 볼까 하고 하면은 최소 10만 명 정도. 그리고 참고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1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그 전략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을 받으려면 10만 명. 그리고 이 포스트는 5개씩 10만 명에 하나씩 5개씩 그 아티클을 작성했다고 가정해봤어요. 안돌이라고 하는 애를 찾았어요. 몇 초 걸렸냐면 0.66초 걸렸거든요. 빠른 시간인가요? 느린 시간인가요? 네? 빠른가요? 느린가요? 빨라요? 느린 거예요? 빠르면 빠르다고 할 수 있고 느리면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이메일을 찾는 과정이 이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작업은 무조건 0.6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레이턴시도 생각하면 1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로그인 하는데 2초 기다려. 뭐야 이거. 안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저가 필요한 그 작업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리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임아웃이 걸리거나 인아웃이 이제 돌아가지고 뻗을 수도 있죠. 그리고 포스트의 경우에는 몇 초 걸렸냐면 5초 걸렸어요. 이건 분명히 오래 걸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오래 걸린 거예요. 우리 보통 요즘 나온 CPU가 그 초당 4.5GHz 이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초당 계산할 수 있는 그 연산 횟수가. 근데 5초나 걸렸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은 테이블인데 인덱스 작업을 하면 몇 초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빨라지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인덱스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어떨 때 필요할 때 인덱스를 넣고 해야겠죠. 인덱스가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인덱스를 다 모든 컬럼에다 인덱스를 걸어놓으면 인덱스 그 행 하나 만들 때마다 모든 인덱스를 또 얘가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정작 쓰이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걸 또 어떻게 하냐?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MySQL 기준 explai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내가 이 쿼리를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MySQL이 알려줍니다. 이거를 분석하고 쿼리를 튜닝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PK의 그 클러스터드 인덱스 관해서 B트리, 밸런스드 트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자료구조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나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 메모리 페이지 그거랑 아주 유사한 개념이에요.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뭐 카디널 너트 있고 컴포지트 키라고 복합 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설정인데 이노디비 버퍼 풀 사이즈라고 MyCNF나 아니면 그 MySQL 엔진의 설정 값으로 이노디비 버퍼 풀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그 기본 값으로 있는 거 굉장히 작을 텐데 뭐 1기가, 2기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퍼포먼스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다음에 뭐 롤에 걸리는 쿼리를 로깅하기 위해서 뭐 로그 스로틀 쿼리 닷 유즈 인덱스 이거를 잡아줘서 로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주 빨면 물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브리즈. 안녕하세요. 저는 빌드 용어에 대해서 정리한 햄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말을 잘 못해서 하다가 떨어서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제가 빌드 용어 정리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고 나서 찾아봤는데 빌드 용어에는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빌드 용어라는 게 뭔가 명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제가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거는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놨으니까 잘 봐주세요. 와. 빌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컴파일이랑 빌드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컴파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텔리제이에서 막 소스 코드를 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파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진 파일을 소스 코드 형태로 만들어진 파일을 원시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식 코드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보고 컴파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브젝트 파일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만들어줬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프로그램처럼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하고 함수도 사용을 하고 그런 리소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파일에 그 우리가 필요한 다른 외부 리소스를 같이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보고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체 빌드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원시 파일을 실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빌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은 빌드 안에 부분 집합으로 속해 있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빌드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해주냐? 우리는 그래들이라는 빌드 도구를 이용해서 빌드를 했어요. 그러면 빌드 도구에는 이런 그 자바 진영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C# 진영에서 아니면 .NET 이렇게 여러 진영에서 빌드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얘는 우선 차치를 하고 제가 계속 빌드 도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빌드 도구가 뭐냐를 먼저 알아보자면 물 좀 마실게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빌드 도구가 뭐냐라고 쳐보면 소스 코드로부터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면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거를 우리는 아까 빌드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럼 자동화가 뭐냐? 그럼 뭘 자동화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동화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창해 보이는데 자동화가 뭔지 알아보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매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해보면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코드를 수정하고 기사 올리고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배포하고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테스트 수행하고 검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수동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수동으로 꼭 해야 하나? 라고 해봤을 때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법한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하게끔 하는 과정을 보고 자동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빌드를 자동화를 하면 빌드 자동화, 이걸 배포해서 사용을 하면 배포 자동화, 테스트해서 하면 테스트 자동화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빌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빌드 자동화에서는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가 수행을 시키나라고 했을 때 의존성을 다운받게 하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거나 아니면 패키징을 하거나 자동화된 테스트를 실행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동으로 수행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드 도구나 아니면 자동화 도구를 꼭 사용해야 하나? 라고 해봤을 때 되게 작은 규모에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그냥 직접 빌드 스크립트를 짜줘도 된대요. 왜냐하면 규모가 되게 작으니까 내가 뭘 하는지 알 수 있고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하고 싶은 건지 뭔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빌드 프로세스를 좀 더 일관성 있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빌드 자동화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빌드 도구에 대해서 잠깐 버리고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빌드 도구 종류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바를 중점적으로 보고 빠르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엔트랑 메이븐이랑 그래들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들을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시간 순으로 엔트, 메이븐, 그래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시간 순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엔트는 자바 진영에서 사용하는 현대적인 빌드 도구 중에 가장 최초로 출시된 그런 빌드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엔트의 특징이 XML을 사용을 해서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다라는 건데 또 다른 특징 중에 엔트는 되게 절차적으로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대요. 근데 XML이랑 절차적이라는 이 특징이 두 개가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XML은 수직 계층의 구조를 갖고 있는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절차적으로 뭔가 빌드 스크립트를 짠다는 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리고 다른 특징 중에서는 유연성이 되게 좋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연성이 좋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빌드 스크립트를 짤 때 소스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소스 코드가 목적 코드로 저장이 될 때 어디로 또 저장이 돼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직접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보완하기 위해서 메이븐이 나타났어요. 메이븐은 똑같이 엔트랑 같이 XML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게 폼 XML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빌드 설정을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존성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들처럼.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네트워크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였고 또 특징이 컨벤션이 있다라는 건데 얘랑 이렇게 구별되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게 엔트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었던 게 컨벤션이 되니까 몇 번 코드를 끄적임으로써 나머지는 다 메이븐이 해주니까 되게 간편해졌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컨벤션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다른 로직을 짜고 싶은데 그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로직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래들이에요. 그래들은 그룹이라는 그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작성이 되었고 되게 유연하다고 해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찾아본 게 아니라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스크립트 규모가 작다는 거는 메이븐이랑 그래들이랑 그 빌드 설정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의존성을 추가를 할 때 이건 6줄을 들여써서 해야 되는 게 이거는 한 줄만으로도 의존성이 추가가 되니까 훨씬 간편해졌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1cm 간격으로 널어도 상쾌 다운이.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성능 측정을 주제로 테크톡 발표를 진행할 우아한 테크코스 프론트엔드 5기 에이든과 황팽입니다. 네, 목차는 제가 프론트엔드에서의 성능이랑부터 프론트엔드 성능 측정 지표 그리고 황팽이 성능 측정 방법과 최적화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의 성능이란 웹 화면을 구현하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리소스들을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은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발표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프론트엔드에서 성능은 왜 중요할까요?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유지. 웹사이트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사용자 참여도와 충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인데요. 느린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그로 인해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는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의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페이지 크기가 커질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 절감에도 프론트엔드의 성능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4가지 이유들로 보았을 때 웹사이트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사용자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떠난다는 것이 곧 매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과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로딩 속도가 500ms 증가하면 20%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아마존에서는 100ms만 로딩 속도가 지연돼도 1%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구글에서는 1초에서 3초의 페이지 로드 시간이 32%의 이탈률을 발생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개선시킨다면 사용자가 늘었을까요? 네, 핀터레스트는 대기 시간을 40% 줄였을 때 검색 엔진 트래픽과 가입자 수가 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다폰은 성능 개선을 통해서 8% 더 많은 판매를 달성했고, 야후 일보는 세션당 페이지 조회수가 15% 증가했으며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탈률을 15%까지 낮췄습니다. 또한 성능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2021년 5월부터 구글에서는 웹 성능 지표, 그러니까 웹 성능 최적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가 이제 검색 엔진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색 기능을 서비스하는 구글은 당연히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이 만든 이 코어 웹 바이탈스라고 위에 보시면 초록 색깔 보이시죠? 네, 요 웹 성능 지표가 해당 사이트가 양질의 사이트인지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21년 5월부터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 아래 부분 모바일 친화성, 그리고 HTTPS 보안성, 그리고 그 방해가 되는 전면 광고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지표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코어 웹 바이탈스라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웹 성능 측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으로 그 로드 이벤트나 돔 컨텐츠 로디드 이벤트의 시점이 빠르다거나 각 이벤트